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 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턱관절교합학회와 오스템의 같이 하는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교합 조정의 얕고 잡다한 지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목을 이제 교합 조정의 얕고 잡다한 지식이라고 하긴 했는데, 우리가 보는 교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얕은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얕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쓰기 위해서는,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는 또 깊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합 조정은 우리가 평소에 매일 하는 술식인데요. 딱딱딱 해보세요, 꽉 물어보세요, 지글지글 갈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운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딱딱딱 해보세요는 어느 점이 찍히고 어디가 찍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꽉 물어보세요는 심스탁 같은 교합지를 이용해서 이 치아가 잘 물리고 있는지, 지글지글 갈아보세요는 편심 운동을 재현하기 위해서 보통 환자분들께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합 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습관적 폐구위 또는 수직 교합 고경 중심인과 위치가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최대 규모 감압위와 중심 교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MICP 상태에서 먼저 교합 조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심 운동, 교합 양식을 우리가 원하는 교합 양식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고정성 보철물에서는 이제 상호 보호 교합을 통해서 전치부의 접촉을 통해 구치부 이개, 그 다음에 이제 중심 교합 시에는 습관적 폐구위 시에는 구치부가 먼저 닿으면서 전치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합 양성이 형성하고요. 의치, 특히 이제 상악 총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양측서 균형 교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치의 유지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제 편심으로 움직였을 때 반대쪽도 닿게 해서 의치의 유지력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위주로 교합 양식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이번 학회 대한턱관절교합학회와 오스템이 하는 세미나에서 또 보시다 보면 이제 박찬진 교수님께서 의치의 교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로 고정성 보철물의 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중심 교합을 먼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심 운동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교합 조정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런 교합 조정 본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제 교합기를 어떻게 선택해서 이 교합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 내가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어떤 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치부에, 특히 이제 교두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간섭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환자분이 불편해 하시겠죠. 그렇게 일으킬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평평하게 하면은 저작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해 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교합 조정을 오클루전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려는 개념은, 물론 이제 조정을 해서 낮추거나 높이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은, 이 교두 각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해 주는 게 좋을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부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제치 프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합기의 선택과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합기가 좋은가? 뭐 당연히 비싼 교합기가 좋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가성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료 효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그 각 교합기의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딱딱이라고 하는 힌지 아티큘레이터로 하죠. 그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그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와 또 내가 어떤 보철물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구현이 필요한 요소를 고려해서 교합기를 선택하는 게, 이 교합기를 선택하는 게 맞는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인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분한테 그 보철물을 끼워주는 거예요. 딜리버리라고 하죠. 딜리버리를 할 때는 구강 내에서 운동을 시키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합기를 통해서 그 보철물을 제작하긴 했지만은, 그런 교합기에서 구현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면들에 대해서는 구강 내 움직임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요. 나는 그냥 딱딱이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측방 운동 이런 건 잘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차피 구강 내에서 조정할 거니까 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합기를 접하는 것과요. 내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교두각이 이 정도 나오니까 아니면 절치로각이 어떠니까 이 환자는 교두각의 높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낮아도 되겠다. 뭐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복잡한 반조절성 교합기나 아니면 완전 조절성 교합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교합 이론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진료를 진행하게 되면요. 교합기와 인체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 이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자의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 이 환자가 어떤 교합 양식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힌지 아트키를 보통 딱딱이라고 하죠. 많이 쓰긴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사실 MICP라고 하는 최대 교두 감마비 상태는 반조절성 교합기를 쓰던 힌지 아티큘레이터를 쓰던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마운팅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MICP 상태에서 요소는 같고요. 단지 이제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힌지 아티큘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는 4분이 편악으로 인상을 체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뭐 우리가 반조절성 교합기를 사용하더라도 편악으로 인상을 체득했다고 한다면 그건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ICP 상태는 편측으로 인상을 체득했냐 아니면 이제 한 악공 전체를 인상을 체득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힌지 아티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상 과로각이라 하죠. 이 과두의 전방 운동 시의 각도와 이제 베네링글이라고 하는 측방 운동 시의 각도를 완전전성 주었기만큼 재현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상 과로각이라 하죠. 시상 과두 유도, 시상 과로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앞쪽에서 이제 아래턱의 운동을 제어하는 어떤 요소인데요. 앞쪽에서 제어하는 요소는 절치로각, 저 빨간색 각도가 보이시죠? 절치로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두의 각도죠. 앞으로 전방으로 움직였을 때 각도인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같은 건 각도가 작고요. 이 점선을 평면이라고 봤을 때, FH 평면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중간, 파란색은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란색 같이 각도를 작게 해주면은 구치부,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46번 싱글 크라운을 수복을 한다고 하면은 구치부의 공간이 움직일 때 공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힌지 아티큘레이터는 이 각도를 줄여준 시상과락으로 줄여준 상태로 제작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보통 과보상 이론이라고 하죠. 과보상 이론인 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36번, 아까 46번에 크라운을, 싱글 크라운을 제작한다고, 수복물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가로각에 따라서 MICP는 당연히 MICP 상태에서 형태는 같겠죠. 우리가 조각을 한다고 왁스업을 조작을 하거나, 뭐, 캐드를 한다고 했을 때도 MICP 상태의 형태는 교합점은 같겠지만은, 편심으로 운동을 할 때는, 아니면 전방으로 운동할 때는 괄호각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공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힌지 아티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괄호각을 일부러 0도 낮게 혈성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교두 간섭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온 아티큘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만큼 이제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약간 평평해지는 거죠. 움직일 때 평평해지는 건데 평평해지기 때문에 간섭이 될 여지는 작긴 하지만은 대신 이제 저작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죠. 여기 노란색 각도가 이제 작은 형태를 힌지 아티큘레이터 보통 이렇게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아티큘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힌지 아티큘레이터 아까 말한 딱딱이를 어느 경우에 쓰는 게 좋은가? 이렇게 이제 왼쪽처럼 쉘로한 전칩을 절치로각이 쉘로한 경우가 좋은가? 아니면 이제 딥바이트에서 좋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구분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46번의 크라운을, 싱글 크라운을 수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목적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똑같이 쉘로하거나 딥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두 간섭을 줄이는, 흔히 말하는 불편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가 좀 더 신경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힌지 아티큘레이터를 쓰는 게 유리하겠죠. 아니면 반조절성 교합기를 사용하시더라도 0도의 괄호각 세팅을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리하겠죠. 근데 나는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작 효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상 괄호각을
반조절석 교합기에서 설정을 해주고 사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서는 또 이제 절취로 가격에 따라서 시상 가격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아니면 시상 가격을 실제로 구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넷 앵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방을 움직일 때의 각도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환자의 운동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디에이트 사이드 시프트라고 하죠. 수직으로 90도로 움직이기도 하고 프로그레스 사이드 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측방으로 움직이기도 해서, 어쨌거나 저걸 합친 각도를 일단은 베넷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시상면에 대한 측방 운동의 각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힌지 아티큘레이터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원이 우리가 이제 크다기보다는 이제 인체를 좀 더 정밀하게 제어하는 반조절성 교합기에 비해서 움직이는 원이 작다 보니까 옆으로 사이드 시프트 방향의 운동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런 반조절성 교합기에 비교해서 인터콘다일 디스턴스가 좀 넓고 이런 반조절성 교합기에 비해서 힌지 아티큘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섭이 좀 적은 그런 보철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딱이를 쓴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율적인 보철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워킹 사이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교합 간섭을 구치부, 아까 말씀드린 46번 같은 치아를 디자인한다면은 크라운을 디자인한다면은 워킹 사이드에서는 저런 간섭이 없게 제작을 해주면 되고요. 논 워킹 사이드에서도 저런 간섭이 없는 보철물을 제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힌지 아티큘레이터의 사용, 그러니까 딱딱이의 사용은 괜찮은가? 내가 너무 진료를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임상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아티큘레이터, 교합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힌지 아티큘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보상 이론에 특화된 교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효율을 높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밑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제 교합 양식이 바리에탈 바라스 오클루전 같이 과로각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그래서 사용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편심 인상 체득 시 최대 교두 감압의 오류 발생 가능성. 이거는 사실 특별히 뭐 힌지 아티큘레이터를 쓴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측 인상을 체득해서 이제 바이트를 마운팅을 할 때는 그게 뭐 반조전속 교합기든 이런 힌지 아티큘레이터든 그 양쪽의 균형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협측 교두와 혈측 교두의 이런 교합이나 이게 움직임이 좀 달라지면은 그게 꼭 힌지 아티큘레이터라고 해서 더 오류가 많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상가격이 0도라고 가정돼서 간섭의 제거는 유리하지만은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구강 내 인체 최대 교두 감압비를 교합기로 잘 옮기는 게 중요하겠죠. 뭐 디지털도 요즘에 많이 하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방식에서 봤을 때는 뭐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교합점이 똑같이 찍히나를 확인해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방식의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보시면 좀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실리콘 바이트를 주로 많이 체득을 하죠. 고정성 보철물을 제작할 때는 실리콘 바이트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팅하기 전에 저렇게 이제 바이트 트리밍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런 석고 이제 덴탈 스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의 정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석고와 JH를 정확히 가려면은 저는 트리밍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물린 상태에서 마운팅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옆에 이제 협측면이나 이런 데 이제 연필로 선을 그어가지고 바이트를 보통은 빼고, 왜냐면 저 바이트가 개제됨으로써 버티칼이 좀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운팅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저런 바이트의 구멍이 뚫린 부위가 잘 교합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마운팅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 모형을 해서 대합치랑에서 마운팅을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정교하게 교합을 재현하면 좋긴 한데요. 보통 저 하시는 게 작업 모형은 내가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교합 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상 체득하는 것들도 큰 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운팅을 잘 한다고 해도
여기저기 좀 조기 접촉이 되는 부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제작하려는 보철물 양쪽의 치아에서 봤을 때 내가 구강 내에 생각하는 교합과 바이트를 확인해서 같은 높이로 같은 정도로 닿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치아들은 약간씩 교합 조정을 해도 교합 조정하면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작업용을 손상시키면 안 되지. 물론 이제 손상시키면 안 되는 부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조정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한 보철물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지털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전북대 이정진 교수님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스캔을 할 때 교합지를 먼저 찍어보고 스캔을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이제 일부 부위는 구멍이 뚫리겠죠. 구멍이 뚫리는 부위를 교합지가 스캔한 부위랑 맞춰가지고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해서 마운팅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향에서 좀 더 정확하고 조정이 적은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페이스보라고 하는, 지금은 사실 거의 사용을 많이는 안 하고 있죠. 많이는 안 하고 있긴 한데요. 페이스보라고 해서 교합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업에 필요한 악궁을 옮기기 위해서 그런 기구를 사용했는데요. 그건 이제 3접 접촉식 스캐너 같은 방식인데 디지털로는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뭐 CT가 있거나 과도 위치가 나오는 CT가 있거나 아니면 페이스스캔에서 배측점이나 아니면 그 과도 위치 촉진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런 버추얼 페이션트를 만들어서 교합기에 마운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조직성 교합기에서 간단히 괄호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체크바이트 메소드라고 두 점을 구해서, 그러니까 전방 운동시켰을 때 6mm 전방 운동시켰을 때 두 점을 구해서 이 두 점의 각도를 구해서 FH 플레이트 대비 시상 괄호각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방식이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시상 괄호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에서도 테크바이트 메소드가 가능한데요. 이런 식으로 전방 바이트를 체득한 다음에 왁스를 물린 상태에서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체크바이트 메소드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시상 괄호각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버추얼 아티큘레이터에서도 똑같이 시상 괄호각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실물 교합기라고 하죠. 기존의 교합기와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통해서 시상 괄호각을 넣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때는 시상 괄호각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6전치를 내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상 괄호각이 약간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반조작성 교합기에서 사용할 때도 그런 커스터마이즈드 안테리어 가이드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방에 이제 템퍼러리, 우리가 이제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얻은 움직임을 재현을 해서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디지털에서도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괄호각을 세팅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체크바이트 메소드 같은 방법으로 괄호각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평균적인 방식으로 절치로각을 조절한다고 한다면 보통 5도에서 12도 정도, 여러 연구들이 얘기했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절치로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치부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아티큘레이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FH 평면을 설정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마운팅을, 상판 대비 FH 평면을 마운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반조제성 교합기를 사용을 하시면요, 뭐 하나우 교합기도 있고 뭐 카보 교합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다 이제 기준 평면이 좀 다릅니다. 하나우 교합기 같은 경우는 뭐 FH 플레인, 뭐 A7 교합기도 FH 플레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보 교합기 같은 캠퍼스 플레인이 기준 평면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예전에 이제 기존 실무 교합기의 페이스보가 이제 옮겨오는 평면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런 디지털 버추얼 아티큘레이터에서는 사실 그 상판을 FH 평면으로 다 정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면 다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꼭 마운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상판 대비 각도, 괄호각을 세팅을 잘 해주면은 모든 교합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대신 이제 측방 움직임은 교합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 실무 교합기를 반영하긴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실무 교합기를 사용했을 때처럼 꼭 기준 평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제 교합기에 실제 이제 우리가 환자를 통해서 괄호각을 내가 FH 평면 대비 괄호각을 구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판을 마운팅을 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 카보 교합기에서도 FH 평면 대비 캠퍼스 평면 대비 각도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버추얼 아티큘레이터에서 우리가 시상 괄호각을 넣는 시상 괄호각은 상판,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상판 위에를 FH 평면과 평행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 각도는 FH 평면 대비 시상 가력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앵글이랑 저작 효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뭔가 잘 안 씹혀야 하면 굉장히 좀 어렵죠. 이게 왜, 물론 잘 닿는데 안 씹혀야 하면 좀 어려운데 보통 이런 경우에 편측이더라도 우리가 보통 전체적인 풀마우스 리하비리테이션을 하거나 한쪽 편하게 이제 리하비리테이션 할 때는 그 수직 교합경을 결정하는데 편측 일부만 이제 무치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 무치하게 경우에도 약간 그쪽이 교합경이 일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분당사회대학병원 이양진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앞에 치아들이 소고치 부위들이 이제 근심으로 누우면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악이 3차원적인 운동에 있어서 부치약 부위가 되면서 무치하게 되면서 그쪽이 일부 아주 얕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안 씹혀에서는 이제 대구치부의 교두각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과하게 각도를 낮춰줘서 안 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런 식으로 46, 7번 치아가 없고 나서 이 중에 임플란트를 수복했다. 저도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신치과나 근처 치과에 갔을 때는 잘 물린다고 하는데 본인은 잘 안 씹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다수 보면은 심시탁을 물려보면은 잘 물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얇은 종이인데도 교합지인데도 잘 물리는데요. 근데 본인은 잘 안 씹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가 물어보시는데요. 저런 경우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어떤 물건에 닿을 수 있지만은 잡을 수 없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치아가 닿긴 하지만은 씹는 것까지는 안 되는 위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에는 임시 보철물을 교체를 한 다음에 조금씩 높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작 정도가 회복되면은 최적 보철을 바꾸는 수식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합기에 마운팅했을 때는 그런 편측으로 버티칼이 낮아지는 경우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환자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환자분이 저렇게 표현하는 경우에 저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7번을 프랩을 해도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한쪽이 약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제가 표시한 저런 교두를 일부를 남겨놓고 오클루전 디덕션 한 다음에 프랩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바이트를 체득한 다음에 저 위치를 마저 삭제하는 그런 술식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교합경을 유지하기 위한 실습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술식은 디지털에서는 훨씬 편리합니다. 프랩을 하기 전에 바이트 관계를 체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두각과 저작 효율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16번에서 이제 16번 치아를 수복한다고 했을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 앵글이 이제 각도가 좀 세면요. 이미디어트 사이드 시프트에서 간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확 낮춰주면요. 보시면 이렇게 작업 측에 운동이 됐을 때 저런 식의 공간이 생기면서 저장 능력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정확히 하면 제일 좋은데 내가 이제 이제 내 진료 효율이나 전체적인 과정을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면에 좀 맞춰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쉐이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는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교두각을 정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높은 보철물을 놨을 때 저 위치 같은 경우는 삭제량을 한 번에 좀 많이 해야겠다 싶을 때는 저런 형태로 많이 조정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왼쪽에 2개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를 잡아주긴 좋지만은 저 부분이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형태를 쉐이핑을 해줄 때는 저런 이렇게 조그만 원형 형태의 교합 조정 기구를 사용해서 벌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그린스톤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번 보철물이 저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높이를 조정해야겠죠. MICP 맞더라도 움직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 저런 식으로 MICP를 또 맞춰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로 우리가 작업측, 비작업측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격을 좀 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간섭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상호 보호가 밀릴 수 있게 워킹 사이드 조정을 해주고요.
발란식 사이드도 무브먼트를 해서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각도를 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왼쪽에 두 가지 형태가 훨씬 조정하기가 편합니다. 전치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저런 직선 형태가 되면은 움직임에 대해서 전방으로 미는 힘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MR10 상태에서 슬라이트하게 스탑이 되게 저런 스탑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방 운동을 할 때 전치부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팁끼리 닿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끊어먹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교합지는 보통 이 정도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빨간색, 검은색 있는 게 이제 20마이크로미터의 정도의 두께의 교합지이고요. 우리가 위치 관계를 보거나 빨간색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측방 운동을 할 때의 운동의 경로를 보고 까만색은 RMIC 상태에서 딱딱딱 할 때 교합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스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물리고 있나, 꽉 물어보세요 했을 때 부분적으로 잘 물리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심스탁을 이제 꽉 물어보세요랑 그 다음에 살짝 물어보세요를 환자분께서 잘 구분해 주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강도까지도 좀 조절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고 환자분이 좀 잘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이제 보통 의치를 조정할 때는 좀 두꺼운 교합지긴 한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박찬일 교수님께서 의치에 대해서 교합 조정에서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보통 저런 교합지는 보철물에 찍힌 색을 본다기보다는 저 교합지가 어디가 어느 정도 저런 형상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교합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쉐이핑을 해줄 때요. 이게 조금 움직였는데 그 16번에서 협측 교두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은 보면 약간 콘케이브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색 같이 이렇게 이런 컨벡스한 형태가 되면은 MICP가 같더라도 MICP에서 같은 교합점을 하더라도 측방 운동할 때 아무래도 걸릴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보시고 물론 절치의 각도 딥바이트인지 아니면 샬로한 바이트인지 봐야겠다. 예를 들어 샬로한 바이트다. 그러면 저기서 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미리 조정할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6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악의 설측 교두가 과도하게 높다. 아니면 주위랑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낮추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치는 작업직이나 이럴 때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낮춰주는 거를 미리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이제 프레퍼레이션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치로각에서 괄호각을 할수록 각도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위 치아의 교두각을 잘 확인하고 프랩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제 해부학적 형태를 반영한 프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치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치부에서는 우리가 전방 운동을 할 때의 공간, 이동 경로까지 생각을 해서 프랩을 해주셔야 나중에 보철물이 과도하게 두꺼워지지 않고요.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하악 전치부가 마모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교합 조정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미리 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정을 좀 덜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면 인차의 운동과 교합기를 일치시키면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교합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합기를 쓰는 게 좋고 어떤 면에서는 괄호각을 어떻게 세팅하고 절치로각을 어떻게 세팅하고 그래야 이게 좀 정확하고 내가 이런 조각을 했는데 이 교두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임상진료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 같게 했다만으로 나는 이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교합기에서 조각을 하거나 아니면 캐드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게 구강내 조정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어차피 구강내 조정할 거 미리 조정하는 건데 조건이 약간 다를 것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인지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교합 양식과 보철물 교합 양식이 형성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죠. 이 환자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고 예를 들어 캐드를 한다고 했을 때 버추얼 아티큘라타 상에서 인지하는 것보다는 미리 내가 환자의 구강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료 시 교합 조정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물의 장착 시 교합점 역할 이렇게 딱딱딱 했을 때 이 교합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MICP 상태에 스탑을 시키는 중요한 교합점인지 아니면은 편심의 운동을 할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합점인지 아니면은 간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는 교합점인지를 확인해서 이 교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 이런 이론적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